자,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 좀 하고, 제 소개하기 전에 그 청중분이 오늘은 보통 이렇게 좀 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찾아주신 어머님, 아버님이실 때가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처음 본 학생일 때가 있고, 아니면 수업 듣는 학생한테 이제 보충 설명회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의 톤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일단 어머님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고, 저 오늘 처음 보시는 학생? 그래요. 이렇게 큰 이마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오늘 굉장히 귀한 체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업 듣는 학생,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불균일해서.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수업 시간에 저한테 잔소리 계속 듣던 학생분들이 계시고, 또 입문 논술을 처음 하는 학생분들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입시 논술 처음 하시는 분 봐요. 제가 당신은 아니잖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어떤 분들한테는 지나치게 건성처럼 들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지나치게 친절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죽거리는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이제 7월이잖아 벌써. 7월에 입시 논술을 우리가 고려할 때 어떤 사항들을 주로 살펴야 하는지만 말씀드리고요. 설명회를 가능하면 조금 빠른 시간대에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하태진입니다. 자, 입문논술 선생이고요. 저희 팀 소개는 다음과 같아요. 제가 대신이고, 저기 연구팀장 염용훈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월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시 데이터가 이제 6월 학평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6월 학평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랑 잠시 상담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제 6월 학평 결과를 받아들고 입시 논술을 어떻게 할까 좀 고려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번 주 수업이 이제 휴강이 되어서 설명회를 개설하고 여러분들께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볼 것들이 있다. 그런 다음에 6월 학평 결과는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간에 어쨌거나 내 입시 계획의 객관적인 지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입시 논술을 우리가 계획할 때에도 좀 여러 가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지금 어쨌거나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들은 내가 입시 논술을 좀 통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첫 항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거의 약속된 어떤 구호 같은 거야. 여러분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할 때에도 밝아오는 미래 사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뭐를 외쳐야 되냐면, 어쨌거나 입시 논술을 내가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해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동기가 있지 않고는, 왜 그렇죠? 지금 국영수탐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런데 입시 논술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일주일에 4시간은 들어가. 그리고 9월에 우리가 원서 쓰고 나면 일주일에 5시간은 들어갈 거예요. 연세대를 만약에 쓰겠다? 배로 시간이 들어가죠. 시험이 코앞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도 매주 다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시 논술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좋은 대학에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가 시간을 들이는 의의가 없으니까 일단 동기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구호처럼 좀 확인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 논술이 어떤 모양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이 전형 안내서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올해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시험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랑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서 익숙한 학생분들이 계시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신도 사실은 큰 변별이 없고 다음에 수능 최저도 우리가 충족하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서 변별이 별도로 생기진 않잖아요. 그러면 논술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논술 시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주요 대학들의 커트라인이 논술 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굉장히 인플레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70대 중반도 있었고 80대 초반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80대 후반, 90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논술 시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굉장히 좀 상식적인 사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논술 전형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는가? 매우 정확한 답안을 써야 한다.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사실 논술 요거 가르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학생들의 어떤 그 문체랄까?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좀 자기만의 어떤 답안, 스타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문신의 폭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익숙한 분들 계시죠? 지금은 아예 답이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요거는 서술형 주관식이다. 논술 전형이라는 게 글쓰기 시험이던 시절은 한 10년 전에 지나갔고 지금은 서술형 주관식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답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답안의 스타일, 문장의 구조 혹은 특정한 표현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매우 면밀하게 준비해서 작성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사안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오늘 이제 입시 논술이 처음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논술 전형은 올해 큰 변화가 있나요? 뭐 별거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보던 거의 그대로예요. 문항 혹은 문제 구조를 바꾼 대학이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입시 논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좀 다행한 뉴스죠.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인하대만 아마 올해 또 바꿀 겁니다. 그 대학은 매년 바꾸니까. 그렇죠? 자, 그 대학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가 작년 기출 올해 모의 나온 걸 거의 다 이제 검토를 마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것들 이제 살려서 내 학습에 갖다 보탤 수 있어요. 다양한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작년에 내던 대로 그대로 내요. 작년에 내던 대로 그대로 내요. 합격자 답안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겠죠. 최근 3년간 합격자 답안이 크게 변화한 데가 거의 없어요. 숙명여대가 크게 2년 전에 변화한 적이 있죠. 거기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너무 합격자 커트라인 인플레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되냐.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예전에는 답을 한 반만 맞춰도 돼. 여기서 제가 답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제시문 읽어서 평가 기준표에 있는 바로 그 단어를 쓰는 걸 말해요. 답안지. 좀 다르게 쓰면 안 되나요? 어차피 한국말인데 말만 통하면 되잖아요. 이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표현 그대로 토시 하나, 자음, 모음 하나 서로 다른 거 없이 그대로 써야 해요. 답을 써야 해요. 예전에는 한 반만 맞추고 나머지는 내용상 통일성이 좀 있으면 거의 합격 커트라인에 턱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입시 논술이 처음인 분들은 이걸 잠깐 보셔요. 빛납니까? 되게 신경 쓰이네요. 정보가 일단 제한돼 있죠. 우리가 정보가 제한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제시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 입시 논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한 일이지. 제시문을 줘요. 그것만 읽고 쓰는 거예요. 자, 제시문 읽은 내용을 어떻게 조작해요? 논제가 시켜요. 그러니까 자, 이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고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 수업을 계속 듣던 학생들, 우리 지금 거의 3, 4개월 동안 뭘 배우고 있어요? 4개월째 어떻게 조작하라고 하면 특정한 방식으로 내가 답안을 어떻게 조직해서 써야 하는가, 이거를 4개월 동안 지금 연습했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다 테크니션들인데, 자,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따라오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야, 7월에 설명회 하면서 지금 하면 어렵다고 말하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죠?
9월, 10월에 하시면 따라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뻔했어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입시 논술을 보려고 하는데 시작을 아직까지 못했다. 그러면 꼭 뭐 제 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시작을 빨리 하는 편이 좋아요. 왜?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기본이라도 배워야 되고 요걸 숙지한 다음에 그 방법론대로 제한된 정보를 내가 정확히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으로 재서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술이라든가 쓰기라든가 뭐 개인의 어떤 뭐 문체적 이게 아니라 재서술이라고 했잖아요. 제시문에 제한된 정보를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시 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완전히 숙지된 학생들이 많이 있죠. 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수업 듣던 학생들 대답해보세요. 이제 할만합니까? 한 4개월 하셨잖아요? 할만해요? 오, 그래요. 이 자만심 넘치는. 한 4개월 정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러면 7월에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부터 그러면 논술 공부를 시작해서 내가 그래도 한 일주일에 4-5시간 배당을 해서 하면 금방 좋아지느냐? 요 절차가 익숙해지고 답안을 어느 정도 합격권 수준으로 쓰는 데에는 최소 8주가 걸립니다. 8주 정도 연습을 하시면 대체로 한국인이면 한국인 화자가 아니면 약간 더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어 화자 같은 경우에는 8주 정도가 걸려요. 사탐을 안 했는데 비슷합니다. 과탐하신 분들, 사탐하신 분들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계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못 갖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을 읽어서 답을 맞추는데 그 소위 논리적 표현이라든가 서술을 했을 때의 소위 보편적인 개념어를 구사하는데 그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3개월이라고 해놨는데 3개월은 좀 심한 것 같고 한 8주 내외,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4개월 정도 학습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안도하시겠죠. 좀 이제 할만하다.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만 경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직은 7월 초잖아요. 그러면 9월 학평 전까지 8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9월 학평 지나고서는 어떤가? 9월 학평 지나고서는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원서를 쓰고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그때부터는 마치 라디오 튜닝 하듯이 내 글을 튜닝하기 시작해야 돼요. 튜닝할 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저희 팀이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라도 좋으니까 내 글이 이 특정 대학의 평가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를 평가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최근 논술 시험의 성격을 제가 가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인문 논술 전형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나의 과거, 내신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버전으로서 나의 학력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6월 학평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생분들은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6월 학평 결과는 당연히 여러분 성적이 아니죠. 주술적인 순간이에요. 네라고 대답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성적이 아니죠. 그쵸? 올라갈 거잖아요. 네라고 대답하세요. 그죠? 청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는 제가 뭐 바람이나 거짓말이나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당연히 다 올라가요. 당연히 다 올라가요. 공부 정말 안 하는 학생 몇몇을 제외하고 당연히 다 올라가요. 자, 근데 6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국영수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자란 공부 계획을 다 세우셨죠. 이것도 네라고 대답해주세요. 갑자기 불안하네요. 다 세우셨죠? 네. 다 경주하고 계시죠 이제? 네. 입시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오늘 좀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 6월 학평은 진짜 내 실력, 내 성적은 아니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7월부터는 내가 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조금 있다가 우리 대학별로 잠깐씩 알아볼 건데 내가 성대, 중앙대를 보려고 하면 연습이 좀 더 많이 필요해요. 죽어도 연세대를 가겠다. 내지는 고려대를 쓰려고 마음먹고 있다. 고려대 좋은 학교죠. 고려대를 보려고 마음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연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나누려고 나눈 게 아니라 이하고 이하 라인의 대학들은 그럼 연습이 많이 필요하냐? 이상하게도 보편 유형에 조금 더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편 유형에 근접한 연습을 지속하면서 내가 시간을 조금 더 다른 일을 하는데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 두 부류로 나눠서 내가 6월 학평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논술 전형 공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응할 건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확인부터 해보자. 내 내신을 잠깐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전형 안내서 갖고 있죠? 수업 듣던 학생들은 이미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 8페이지를 봅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를 보셨죠? 여러분 교과 등급, 교과 성적 기억나셔요? 거의 기억을 못하더라고. 거의 기억을 못해. 교과 성적이 없는 검정고시인 분들 계시죠? 검정고시 이게 괜찮으면 뭐 공개하기 싫으면 손 안 드셔도 돼요. 검정고시인 분 손 들어보실 수 있어요? 좀 있죠? 있어. 많이 있어.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약간 상이하긴 한데 내신 산정에서 오히려 좀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논술 성적 가지고 내신 성적을 소급해서 계산을 해요. 그럼 내가 합격할 만큼의 논술 시험 성적을 가졌다라고 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시험 성적으로 소급하니까 내신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정고시가 불리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내 교과가 기억이 났습니다. 기억이 났으면 자,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제 6월 지나고 나서 그 논술 전형 내신에 대한 학설들이 드디어 막 피어오르고 있죠. 무슨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뭐 어느 대학은 내신을 어떻게 한다더라 같은 건 모두 무시하세요. 모두 무시하시고 요 표만 보고 반드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꺼먼 부분은 내가 시험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가톨릭대를 보려고 하는데 7점대 후반이다. 내지는 8점대 초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표의 앞부분에 보시면 비교 내신은 어느 구간에 적용하는가 요게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예를 들었던 대로 가톨릭대를 보려고 하는데 8점대 초반이야? 그래도 교과 반영률 및 교과 반영 방법 표 보이시죠? 그 부분 읽어보시면 교과 20%인데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만 반영해요. 그러면 전과목 교과가 8점대 초반이었던 학생은 계산을 해보면 보통 7점대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표를 만들기 시작한 게 11년 전이에요. 하도 내신 가지고 신비주의적 담론들이 성행해가지고 거의 뭐랄까 근거 없이 하면 주술이잖아. 그래서 성대는 2점대 후반만 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그냥 막 가는 데마다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 시꺼먼 게 3등급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특정 대학을 보려고 할 때 3점대 초반이면 좀 위험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물러난 양상을 보세요. 여러분 내신 성적 지금 떠올리셨죠?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 논술 전형이 총 3개의 요소, 전형 요소로 돼 있잖아요. 내신, 수능 최저, 논술 시험인데 우리가 별 뻔했다. 우리가 셋 중에 하나를 벌써 해결을 했어요. 그쵸? 전혀 먹히지 않아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전형 요소 하나는 우리가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대신에 펜 들고 계신가요? 체크는 좀 하셔요. 서울여대가 애매합니다. 이게 합격자 중에서 가만히 보면은 요 답안 사이에 변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서울여대는 좀 칼같이 적용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6점대다 진짜 보시면 안 돼요. 숭실대도 내가 6점대다 보시면 안 돼요. 그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아마 문제가 되는 대학이 없을 거고 여러분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공부를 놨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정말로 막 8점대다 9점대는 제가 못 봤습니다.
8점대다 이러면 그 아래 여러분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들 보이시죠? 뭐 고대, 경희대, 성대, 연대, 이대, 외대 다 안 해요. 한양대는 여러분 거기 학생부 종합평가 10%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매우 그러니까 미사역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그 입학 설명회 가서 들어보면 이것저것 다 보고 학생의 어떤 그 상황을 종합해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기준이 없고 저희가 입시를 쭉 진행을 해보니까 요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거의 한 6년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럽죠.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부에 뭐 좀 안 좋은 말이 많은데 맨날 뭐 수업 시간에 잤어요 뭐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기에 학종인가 이거 해서 한양대 지원 안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한양대는 오직 경쟁률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120대 1, 그지? 자, 혹시 무단결석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안에 박스로 제가 그냥 넣어놨습니다. 무단결석 5일이 넘는 분들은 중앙대를 보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다른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계산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볼 때 3년 동안 이 비교과를 그냥 전부 만점을 줬거든요. 올해부터는 칼같이 적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단결석 5일이 넘어요? 중앙대는 곤란해요. 또 9일이 넘어? 동국대는 곤란해요. 14일이 넘어. 이분은 저랑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14일이 넘어. 그럼 서강대가 곤란해. 이런 식이야. 성신여대는 항목이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성신여대 23일 이상 무단결석을 했잖아요. 졸업이 되나? 그러니까 23일 이상 무단결석을 했잖아요. 그럼 0.1점, 100점 만점에 0.1점을 감점해요.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0.1점 말고 가령 무단결석이 한 70일이다. 졸업이 안 됐겠지만 그래도 0.1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남학생들은 원래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신은 이게 답니다. 내신 이게 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신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요소 하나는 체크를 했구나 하고 잊어버리세요. 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저 등급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전형 안내서에서는 앞으로 가세요. 7페이지로 가세요. 그 수업 듣던 학생들한테는 또 중복된 말씀이 될 수 있겠는데 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대학들이 쫙 맨 위에 보면 사하고 고려대 경영이 있죠. 그럼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럴 거면 수능 만점을 받지 내가 고대 경영 뭐하러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이 말씀은 드려볼게요. 고대 경영은 16명 뽑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입시 논술 전형에서 크게 고려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합 8 고려대 그 경영대학을 제외한 학교 있잖아요. 학과들 있잖아요. 요거는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하려고 하는데 6월 학편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합 8이 충족이 됐다. 혹은 4개 지금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야 사합 8이 충족이 됐으면 내가 여기 왜 앉았냐? 사합 9 정도 됐다. 사합 10 정도 됐다. 뭐 요 정도가 됐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사합 8을 충족할 확률이 매우 크다면 당연히 고대는 봐야 되겠죠. 고려대가 한동안 논술을 안 봤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나올 거예요? 하면 여러분 그 고대 편입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 장면 기억해야지. 예언하는 포즈를 취해요. 편입 스타일이 그대로 나올 텐데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할 텐데 실질 경쟁률이 아마 건대보다 낮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이익이죠. 과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고대 앞에 뭐 밥집도 제대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밥집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우리 그냥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고 펜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시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라인을 택해서 봅니다. 일단 3합6 라인을 보세요. 3합6 라인에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성대가 있죠. 그쵸?
성대가 우리한테 유의미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는 연습한 대로 성적이 나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같이 수업에서 연습을 할 때 성대가 항상 A0, A+가 뜨는 학생이었다. 근데 불합격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연습한 만큼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대학이다. 요걸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이유가 있죠. 성대가 올해는 탐구 과목을 개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3합6을 0탐탐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논술 선생이 0탐탐만 맞추랬어 해가지고 영어 탐구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입시는 끝까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국영수 탐탐 다 들고 맨 마지막에 결과를 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자, 중앙대도 우리 친구죠. 얼마나 긍휼하냐면 영어 2등급을 내가 맞았어요. 이걸 1등급으로 간주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여기다 딱 넣어놨고 별표까지 쳐놨어요. 서강대는 3합7인데 좋은 대학이죠. 특히 서강대는 뭐 서사 이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문학계열 이론을 내가 전공하고 싶다 라고 하면 대학원까지 생각해서 진학하면 매우 미래가 있는 학교이다. 저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사실 서강대 친구들 만나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얘들은 거의 뭐랄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은 애들이야. 그래서 가서 꾹 찌르면 이론이 막 튀어나옵니다. 물론 혹시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랑 같이 굶으면서 서강대 지원해볼 만하죠. 인데 자, 요거를 한 군으로 묶을게요. 성대, 중대, 서강대를 일단 쳐다보고 공부를 시작하겠다. 내가 7, 8월에 주로 어떤 대학을 써보느냐? 성대, 중대, 서강대를 써볼 거예요. 그럼 왜 써보느냐? 성대는 요약하고 자료 분석 위주의 학교예요. 중앙대는 적용 설명의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의 학교예요. 서강대는 작문의 과정을 통해서 답안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성대, 중대, 서강대만 연습하면 나중에 혹시 못 보게 되면 어떡해요가 아니라 대체로 수준 높은 유형을 전부 다 연습할 수 있는 학교군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는 어떠냐? 이게 항상 고민이죠. 그래서 연세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연세대는 일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연세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겠다라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 연습하는 거에 비해서 거의 4-5배의 시간이 든다. 이것만 강조하고 싶고, 그럼 저희 팀에 연세대 합격자가 없느냐? 있어요. 다른 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거의 공동 운명체야. 여러분이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제가 내년에 여기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그 다음 라인을 2합 5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7페이지에서 2합 5를 보셔요. 2합 5는 어떤 대학들이 있나? 건대 너무 좋아. 건대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뭐 그 위에 건국 우유를 좀 그려도 되고, 하여간 여러분 굉장히 호감도를 좀 올려주셔요. 건대 호감도 올리셔요. 제가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지원을 이상하게 안 합니다. 왜 건대 지원을 안 하게요? 성대하고 같은 시간대에 봐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성대를 씁니다. 그래서 성대를 왜 썼어 하면 뭐 수능 잘 안 나오면 안 보러 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 같죠? 실제로 성대 실질 경쟁률이 이 유수 대학 중에 제일 낮습니다. 항상 제일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판단을 하시고, 이제 저도 충심으로 조언을 계속 드릴 거예요. 내가 너 쓴 거 보니까 건대를 보면 될 것 같아. 조언을 드릴 테니까 건대는 일단 입시 이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대학이다. 요걸 반드시 기억하셔요. 자, 경희대가 문제인데 경희대가 탐구 둘 평균이에요. 여기는 안 적어놨네? 여기 지금 적혀있죠. 자, 탐구 둘 평균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잠깐 해봐요. 내가 생윤하고 사문을 봤는데 생윤이 1등급이고 사문이 2등급이에요. 그럼 내 최종 등급은? 1.5예요. 1.5. 5를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0.5가 붙으면 수능 최저 충족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경희대는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반에 여러분 계시죠. 나중에 이제 UA에 넣어놓은 그 결과서를 다 보면 여러분 경희대는 누구나 낮습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누구나 다 써요. 안 쓴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인데 자, 제가 요 전형 안내서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경희대 인원이 예전 같지 않아요. 경희대를 나쁘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뽑고 최저도 채우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다음에 논제도 좀 간단한 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다른 대학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다. 요것만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동국대가 있죠. 또 세종대가 있고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을 묶어서 주로 연습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희대는 어쨌거나 비교 변별이 핵심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건대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하는 게 거의 전부죠. 동국대는 제시문 요약해서 마치 서강대처럼 작문에서 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세종대는 경희대랑 같은 군으로 묶이는데 연세대랑 유사성이 굉장히 커요. 숙명여대는 예전에는 천자 누가 쓸 수 있나 였다가 건대랑 거의 유사한 논제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자, 3합6 2하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물론 이제 저희 팀과 함께 준비를 하시면 제 수업에 들어오시면 스케줄은 제가 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해보자. 그 다음에 너는 요걸 보충 교재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다 할 텐데 만약에 혼자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생각해봐. 제가 딴 동네에서 수업을 개설을 하는데 어느 반 인원이 제일 많을까요? 연세대 반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서 반 인원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경희대, 건대, 동대 보통 명문대 반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어색하죠. 명문대 반. 명문대 반은 인원이 있을까? 없어요. 9월 학평 보고 나서 원서 써야 그 다음에 인원이 생기고 모든 학생들이 연대, 성대, 서강대만 써요. 1년 내내. 근데 모든 학생들이 연성사만 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일단 그 들으시기에 따라서 뭐 필요 없는 첨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면 입시 논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예를 들어 기초 독해, 기초 유형 이런 것들은 뭐 공통이 되니까 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7월이 되면 보통 거의 모든 학원들이 모든 커리가 대학별로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8주 뒤에는 여러분 원서 써야 돼요. 그럼 내가 어느 대학 잘 보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면 또 연세대부터 써요. 연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성대 좀 아닌 것 같아. 정신 차려보면 연성서 쓰면 8월이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6월 학평 결과를 일단 내 객관적인 지표로 삼으셔요. 그 다음에 내가 3합6을 충족했으면 이 라인으로 2합5를 충족했으면 이 라인부터 공부를 해나가시면 좀 효율성이 저는 올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합4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외대는 사실상 성대와 중앙대 문제를 거의 합쳐놓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뭐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아주 대단한 변별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한국외대 인문에서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데 굉장히 쉬워요. 눈을 흐릿하게 뜨면 한국어로 보여요. 크게 뭐 따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대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검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더 얘기를 자세히 해보죠. 한양대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해요. 알고 계시죠?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일단은 80대 1에서 120대 1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 계열은 특히 경쟁률이 좀 높고 다음에 평가 기준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 무서운 의미가 있냐면 선생이 이렇게 쓰면 붙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양대를 반드시 붙여주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그래서 한양대에는 많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선생도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로 이렇게 쓰는 학생이 붙던데? 라고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잠깐 드리죠. 그 학교들이 이번에 교육부가 그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융합학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모든 학교마다 이제 융합학부가 다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어요. 5월에 갑자기 생겼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한양대 인터칼리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인원도 좀 돼요. 인데 여기는 기재가 돼 있네. 3합 7이에요.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근데 한양대 인터칼리지만 3합7이다 하면 여러분 좀 도전 의욕이 생기죠. 아직 3합7이면 실질 경쟁률 10대 1 선으로 떨어질 거야. 인데 인터칼리지는 수리 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그 경영경제계열하고 논제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내 수학 능력이 어떨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여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거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학생분들이 여대를 이제 같이 앉아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성신여대는 어때? 하면 여대 안 가요?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대의 문제, 여대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찍고 있으니까 말 못하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꼭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얘들아, 일단 하루라도 붙고 보자. 그래서 여대를 여러분 너무 기피해요. 기피하는데 여대가 일단 그 논술 강사 입장에서는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학과도 굉장히 우수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대 중에서. 그런 다음에 경쟁률이 어쨌거나 일단 반 줄고 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한테는 굉장히 크고 중차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바로 그냥 여대 안 가요? 끊지 마시고 제가 읍소하는 걸 잠깐이라도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애가 있었는데 숙명여대 저번에 중문을 밀어넣어서 이렇게 붙였어.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2합7이야 거의 다. 2합7 덕성, 동덕, 성신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반드시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일단 제가 학교별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입시 논술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전형 안내서 활용법을 한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전형 안내서를 잠깐 보셔요. 10페이지에 논술 시험 일정을 정리해놨는데 10페이지부터 보자. 14페이지까지 전형 일정 정리했어요. 근데 요 몇몇 대학 한 2대학이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논술 일정이 이제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표를 새로 그려서 1층 데스크에 쌓아놓을게요. 그럼 여러분 다 가져가셔가지고 언제 보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설마 그럴까 싶거든? 여러분처럼 제가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사람 외모를 보면 이제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떤 선입견이 생겨요? 어쩐지 마음이 넓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고 다음에 이제 자기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줘요. 진짜인지 이제 알아봐야겠지.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겹치게 써요. 원서를 진짜로 겹치게 써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제가 11페이지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시험 시간별로 표를 그렸잖아. 아직 발표 안 한 숙명여대, 서울여대 나온 데가 다시 그려서 갖다 놓는다니까.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 그냥 귀찮으면. 제가 학과도 다 써놨죠. 학과도 다 써놨어요.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 보는 데 있고 또 국제 캠퍼스 저 아래에서 보는 데 있잖아. 그래서 학과별로 내가 지원하는데 동그라미를 다 친 다음에 여러분 대학과 대학별로 4시간 이상 떨어져야 돼요. 알겠죠? 이제 왜 4시간이냐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토론이 시작될 거야. 근데 경험적으로 4시간 동안 리스폰 시간이 없으면 나는 논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학과 대학별로 4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이거를 반드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4페이지까지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이 처음이신 분들은 요거를 반드시 살펴보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머리 큰 선생님 뭐 대학별로 보라 그랬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쭉 넘겨서 보실 거 아니에요. 제가 가천대학교에서 시작해서 홍익대까지 현재 입시 논술 보는 대학을 다 한 페이지로 모두 정리해놨어요. 그럼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느끼셨으면 좋겠냐? 자, 17페이지에 건대 가지고 잠깐 얘기합시다. 이게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께는 제가 부탁을 특별히 드렸는데 여러분 이 두께가 뭐 받침하기가 참 좋습니다. 뭐 가구가 좀 흔들린다, 뭐 아니 라면 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근데 가능한 여러분 갖고 계시고 수만 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만 위에 올리지 마세요.
예를 들어 건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 KU 자유전공을 쓰라고 모든 컨설팅 업체에서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근데 KU 자유전공 하고 봤더니 인원을 꽤 많이 뽑아요. 몇 명이나 뽑아요? 69명이나 뽑아요. 그럼 저한테는 거의 찬송가 수준이에요. 69명 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래로 잠깐 내려가서 논제 형태를 보세요. KU 자유전공학부는 수리 논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표의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수리문항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KU 자유전공에 보려고 하면 69명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차원적인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수리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노술 선생한테 야 건대 수리 문제 좀 내놔라 해서 받아서 풀어봐. 그러면 이제 자유전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한 5분 만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이 좋으셔가지고 논제를 딱 보면 선생님 다른 과 쓸래요? 뭐 이러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뭐를 꼭 보셨으면 좋겠냐면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이 논리에 아마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어떤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지를 미리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학과들이 매우 달라요. 학교들마다 매우 다르고 그런 다음에 학과별 인원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건대 쓰신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건대 영어 영문학을 보겠어요 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몇 명 뽑아요? 3명. 3명 뽑아요. 여러분 전국에서 3등 하면 됩니다.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다고 하냐면 논리에 따라 증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하는데 3명, 그러니까 5명 이하의 학과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게 튀어서 제가 입결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입결이 원래 예측이 안 되기도 한데 대체로 인원이 확보된 학과는 입결이 그래도 경향성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반드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여러분 나는 영어 영문을 위해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하이 이러고 태어나셨으면 뭐 그건 좀 고려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 다른 학과와 좀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합격 가능성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경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데 두 가지를 반드시 미리 살펴보셔요. 논제 어떻게 보나. 그 다음에 인문사회 1하고 2가 있잖아. 건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거 시간 너무 쓰네. 내가 부동산학에 지원하려고 해요. 부동산 학과에. 되게 유망해요. 부동산 학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수리 논제 봅니까 안 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산이면 안 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그리고 거기에 지원을 해. 이제 찾아보세요, 여러분. 수리 논제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봐요. 보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수리 논제 해결하는데 좀 미숙하다라고 하면 부동산학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드시. 나중에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게 9월에 이제 다 넣고 나잖아? 그러면 고양이가 넣었어요 이러면서 연서성 이거 보내는 친구하고 야 너 나랑 얘기한 거랑 다르잖아. 근데 아이고 어떡해요 이걸 그만 넣어버렸네 하면서 그 내용을 보내.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건대 부동산학과를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야 너는 수리 등급이 이래가지고 수리 영역 이러니까 수리 문제 들어가는 계열을 보면 안 돼. 근데 몰랐어요 라든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 귀중한 6장 중에 하나를 그냥 버리는 거야.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너무 흥분했네. 자, 요것들을 좀 살펴보셔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우리 이제 3학육대학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얘기해봅시다. 자, 눈빛을 잘 봐야지. 6월 학교에서 3학육을 충족하신 분 손들지 마세요. 위화감 생기니까. 충족하신 분 꽤 있어요. 있으면 저는 성대를 우선 좀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지금 아마 성대라고 하면 내가 논술 전형 성대 때문에 시작했지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성대에는 시험장에 가면 답안지 A3 유선지 하나 이만한 거 줍니다. 100분 안에 얘를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자, 과거에 성대 연습 많이 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공부 안 했고 이제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연습하셨던 분들은 모든 학원이 성대를 쓰게 시키기 때문에 써본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결정하냐? 100분 안에 예전에는 이 채점 기준이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합격 답안 가지고 제가 확신을 해요. 자수를 봅니다. 자수를 봐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보통 1번 800자, 2, 3번 600, 600 라인으로 여러분 잠깐 계산해보세요. 2000에서 2200자를 써야 돼요. 100분 안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서 여기 이런 거 잘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진짜로 성대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은 요 악력을 제가 연습을 시킵니다. 시험장 들어가서 그 백준영 기자가 앞에 와서 이러고 있다가 시작해야 돼. 이게 되게 힘들어요. 성대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재를 해놨죠. 그 100분 이내에 2200자를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논제의 형식이나 유형은 어려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성대가 선호도가 너무너무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게 합격 답안이고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조금 성실한 논술 강사라면 가산점을 어떻게 해야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숙지하고 있어요. 저도 꽤 성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숙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중앙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앙대를 이제 연습을 시작하실 때 중앙대의 핵심은 뭐냐면 점수 구간이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자, 답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7에서 9점 정도 말하자면 답이 맞았으면 점수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사위원별로 점수를 매기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답안의 형식 혹은 어떤 답안의 문투가 과거에 최근 3년 이내에 합격자 답안으로 선정이 되었는가 요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될 건 경영경제계열에서 수리 문제가 나온다. 수리 문제 되게 어려워요? 체크하시고 나머지 중앙대 연습은 내가 이걸 1, 2, 3번이 형식이 아예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 형식이지만 내가 이 형식에 따라서 어떻게 썼을 때 좋은 답안으로 인정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서강대에 대해서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대는 제가 아까 장문의 형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장문의 형식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시험장에 가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서강대를 보려고 하는 학생분들한테는 자, 산문의 장문법을 한 12가지 형식으로 정리해서 외우게 시켜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분기를 이렇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써라. 근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연습할 때는 일단 자, 논제에서 시키는 대로 쓰기는 쓰는데 이 대학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특이하죠.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한양대 얘기했으니까 한양대는 평가 기준이 요만한 표예요. 가나다 ABC 표예요. 서강대에는 어떤 해에는 채점 기준이 3페이지야. 이건 썼나? 저건 썼나? 여기에 논리성을 보여주었는가? 이것에는 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너무너무 평가 기준이 복잡하고 다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떤 거냐? 요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있는 평가위원이 읽었을 때 이 글이 보다 논리적인 유창성은 여러분 보통 언어 제1외국어 가르칠 때 쓰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글이 얼마나 유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강대를 보려고 한다 나는 좀 그 작은 대학이 좋다 라든가 이런 기호가 있어서 서강대를 시험을 보시잖아요. 내가 장문의 형식 즉 추론한 다음에 연결해서 서술하는 게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반드시 체크를 받으셔요. 더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서강대 합격에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연세대가 있네요. 연세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요거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다른 동네에서 수업할 때는 연세대 전문이에요. 연세대 모의 문제 만들어서 먹고 살아요. 근데 연세대를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제가 요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들이 합격자 중에 일반고 비율을 보통 발표를 해요. 일반고 비율이 합격자 중에 보통 몇 %겠어요? 일반고가 99%가 한참 넘으니까 합격자가 당연히 90%가 항상 넘을 거 아니야. 모든 대학이 그래요. 일반고 학생 비율이. 연세대는 항상 50% 이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제가 뭐 일반고랑 비일반고를 나눠서 학력 차이를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 대체로 토론, 뭐 조별 어떤 과제 이런 걸 통해서 담론을 많이 조직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이 앉혀놓고 머리 큰 중년 남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하시고 이런 거를 막 시켜서 3시간씩 토론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지심은 독해가 되게 어려워요. 자료 분석도 좀 어려운 편이죠. 그리고 수리 논제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연세대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자 기출 논제를 확인해 봤더니 수리 논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저한테 제일 자료가 많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수리 문제가 충분히 해결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연습을 충분히 할 의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자료는 뭐. 자, 내가 3합6을 충족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3합6이야? 그러면 저는 뭐 하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대학들은 평가 기준이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논제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했을 때보다 아까 중앙대 구간별 채점이라든가 성대 빨리 쓰기라든가 서강대 연결하기라든가 연세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의 특성을 미리미리 좀 연습하시면, 그리고 논술 선생한테는 추가 교재를 더 요구하시면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너 공부 좀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술이 처음이라고 하면 요 기초 교재를 별도로 이수할 필요는 있겠는데, 요거에 부과해서 이제 성대, 서강대, 연세대 연습을 지금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기초 교재 쭉 하고 나서 9월에 지원하고 나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9월에 연세대를 지원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부터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나는 이하보를 충족했거나 이하보를 충족할 예정으로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대학들을 어디에 주로 중점 두어야 하는가 이제 잠깐 알아보죠. 경희대가 있어요. 경희대는 어떤 대학이냐? 비교 변별을 할 줄 아는가의 대학이에요. 경희대는 모든 대학 중에 단 하나, 경희대만 논제의 주어를 안 줍니다. 논제의 주어를 안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시문 가나다라를 40대 후반 남자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요약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보통 주잖아요. 그죠? 경희대는 안 줘요. 가나다로 뭐 써보시든가 이런 식이야. 그러면 여러분 맨 처음에 제시문들의 주어를 찾는데 답안의 60% 이상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경희대를 보려고 해. 근데 저는 바꿔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희대 사회계열의 수리 논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료 분석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2차 함수 그리기가 나올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내 수리 영역 등급이 어떻건 간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뭐가 어렵냐? 기본 유형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하냐?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하면 여기 어머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학생들과 저를 비교하면 갑자기 여러분 제 이마만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머리가 커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사실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래도 안 됩니다.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머리 작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 늙은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늙은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돼야 돼요. 그치? 여러분 중에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직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립 개념을 설정할 수 있는가? 요 능력이 전부예요, 이 대학은. 물론 여러분 분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대체로 대립 개념어를 설정할 수 있는가? 대립 개념어를 설정하는 걸 가지고 10점 단위 가산 채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방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다른 대학들은 뭐 점, 점오 이런 식으로 채점이 되게 복잡하죠. 그래야 이제 합격자 그리고 불합격자를 가릴 수 있잖아요.
경희대는 10점을 그냥 던져줘요. 60점을 기본으로 뿌리고 대립개념어를 썼어요. 10점. 다음에 또 그 다음 대립개념 설정했어. 10점. 이래. 그러면 걱정이 벌써 되시죠? 이거 얘네가 이래서 합격자를 어떻게 뽑지? 하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럼 바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채점 방법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대립개념어를 못 맞춰. 아무도 못 맞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한테 물어봤더니 대립개념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방법론을 배웠더니 좀 되더라. 그러면 지원하는 거야. 그러면 경희대에 지원할까 말까, 세종대에 지원할까 말까, 좀 더 멀리 봐서 연세대에 지원할까 말까는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대립개념어 설정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각 대학별로 기출을 해보기 시작하면 9월 합평 결과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방법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국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해 봅시다. 동국대 혹시 염두에 두시는 분 있어요 벌써? 있네요. 혹시 불교입니까? 여러분, 동국대는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대학이에요. 물론 이제 불교를 가진 학생들은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죠. 사회과학 연구소 앞에 탑 있거든. 불교 가진 분들은 이제 점심 먹고 커피 들고 돌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 연기니 무상이어서 나는 뭐하니라 뭐 이러면 돼. 동국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A, B, C, D, E, F 등급으로 모두 채점하잖아요. 모든 대학이 채점합니다. 동국대는 A 등급 위에 S 등급이 있는 학교예요. S 등급은 뭘까? 스페셜. 스페셜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시타르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농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그렇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그럼 가톨릭 때는 그래요. 동국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개별 논제 요구가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논제가 특정 유형으로 정리가 안 되고요. 논제마다 답안의 구성이 달라지는 대학이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동국대의 비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동국대 논술 쳐보면 전부 다 이상하단 말이야. 유튜브 표지에 항상 강사들이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비법. 저도 많이 찍었어요. 없어요. 동국대 비법이 없어요. 비법이 없고 기본적인 논제를 가지고 자수 배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이건 다른 대학 논제를 해결하는 기초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국대를 보려고 하잖아. 예를 들어 동국대 AI 관련한 학과가 좀 있죠. 매우 유망할 거예요. 매우 유망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야 우리 국문과에 와서 다 같이 굶자 뭐 이럴 수가 없고 AI라든가 어떻게든 우리가 어쨌거나 미래와 연관 있는 학과를 전공하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설명회 끝나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컴퓨터 켜놓고 파이썬 공부 마저 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로 40대 후반인데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미리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망한 학과들이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이고 추천하고 싶은 대학인데 자. 동국대를 그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이 되는 논제 작성 능력을 꾸준히 기르면 이제 기출을 통해서 방법론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건대입니다. 그쵸? 너무 좋아. 여러분 여러 사람의 행동에는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입시 논술 강사의 삶의 의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합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안 하잖아. 그럼 그 해 제 인생은 실패합니다. 뭐 당신의 결혼 생활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건대를 제가 왜 이다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안 써요. 안 씁니다. 성대를 좋죠. 성대 좋습니다. 저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올해 여러분 시험 시간표를 잘 보시면 아예 같이 보고 우리 약속을 할까?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자, 건국대 인문사회원 인문사회 2가 언제 보냐? 여러분 5시 40분에 봐요. 오후 5시 40분에 봐서 저녁 7시 20분에 끝납니다. 입시 논술에서 유례가 없는 시간대로 뒤로 옮겼어요. 왜 이럴까요? 성대를 피한 거야. 성대를 피한 거야. 그러면
더 이상은 여러분 뭐 망설이거나 하실 필요가 없죠. 성대를 피했으니까 실질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인데 다른 대학보다는 아직 그래도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컨설팅 업체에서 추천을 할 때 컨설팅 업체에 또 경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건대가 올해까지는 아마 실질 경쟁률이 담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자, 근데 인문사회 2를 보시는 분들은 수리 논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 분석은 저한테 배우면 돼요. 자료 분석은 고민 안 해도 돼. 수리 문제만 해결하면 돼. 인문사회 1이 1번이 자료 분석이고 배우면 돼요. 배우면 끝나요. 문제는 2번이 문학작품 분석해서 천자를 쓰는 거야. 문학작품 분석해서 천자를 쓰는 거야. 물론 합격 답안들 보면 훨씬 더 작은 자수로 붙은 답안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천자 기반으로 연습해서 써야 한 800자까지는 기를 쓰고 쓰게 돼요. 그래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는 되게 사특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할 때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하고도 좀 이렇게 설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감히, 그쵸? 감히 설전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봤을 때 이게 뭐 분석력이라든가 추론력하고는 좀 다른 거야. 되게 매우 이렇게 작은 걸 싸울 때에도 매우 작은 부분을 의미화해서 크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 보통은 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끝날 일을 너는 첫째로 뭐가 문제냐면 둘째로 뭐가 문제냐면 셋째로 뭐가 문제냐면 남들은 한두 개만 얘기해도 너는 머리가 너무 커 너는 뭐 또 빛나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첫째로 눈썹 위치가 잘못됐고 둘째로 일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게 분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상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나를 잘 봐야 돼. 왜냐? 실제로 건대 시험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다 썼는데 자수가 반도 안 차요.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 이래. 그래서 진짜 어떤 학생들 건대에서 입학 설명할 때 보여줬는데 뒤에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나가지는 못하겠고 더 이상 쓸 건 없고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셔요. 실질 경쟁률 때문에 저는 언제나 건대를 쓰겠어요 하면 뭐 두말 하지 않고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인데 인문사회 2는 괜찮아요. 1을 내가 보려고 할 때는 문학작품을 내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람들을 의미화할 수 있는가 요거를 반드시 생각하시라. 한국예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예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씁니다. 아니면 내가 최저가 정말 이합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예대 글로벌을 써요. 그쵸? 우리 앙케이트 한번 해볼까요? 작년에 한국예대 쓰신 분?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여러분 한국예대는 논술, 6논술을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한국예대가 4번 보잖아요. 이틀에 걸쳐서 4번이나 해놨기 때문에 꼭 쓰게 되는 학교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런데 요걸 잘 기억하셔요. 제가 오늘 말씀이 좀 장황한데 요거 잠깐 봐주세요. 전형 안내서에 49페이지에 있어요. 49페이지. 보고 계시죠? 한국외대는 저기 인문계열,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본캠이죠. 글로벌 캠퍼스까지 있어서 학과가 매우 많아요. 학과가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6논술을 쓰면 한국외대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최저에 따라서 서울 본캠을 쓸 거냐 글로벌 캠퍼스를 쓸 거냐 이건 결정이 나겠지요. 자, 그런데 학과를 보실 때 저는 물론 인원 많은 학과를 추천할 거예요. 추천하겠지만 자, 경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외대는 사과대 계열이 언제나 좀 인문계열하고 사과대 계열하고 경쟁률하고 점수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별로 사과대 계열하고 인문계열이 작년에 어땠나 재작년에 어땠나를 이제 저 같은 선생한테 미리 물어보시고 내가 이걸 이제 지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소수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포르투갈어라든가 네덜란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제가 대학에 올해 그 시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 나가는 그 진로를 보면 자기 학과랑 진로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취업용으로 새로 공부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대의 이런 특수 외국어들 있죠. 특수 외국어들은 만약에 자기 적성에 맞출 수만 있으면 저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서 포르투갈어라든가 튀르키, 아제르바이잔어 이런 거를 능통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쪽 계열의 어떤 문화, 이쪽 계열의 언어에 내가 좀 관심이 있고 적응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소신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수 외국어는 거의 입결이 해별로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더라도 크게 입시에서 많은 저항이 있지는 않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사항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A 플러스에서 F 등급 부여식 채점이고 뭐 중앙대, 뭐 건대, 다른 모든 대학들의 문제들을 좀 합쳐놓은 형식이다. 이렇게만 제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한양대 당국대만 미리 말씀을 드리죠. 한양대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한양 인터칼리지 같은 경우는 3합 7이고 실질 경쟁률이 낮겠지만 상경 계열 수리 논제가 나온다 말씀드렸죠. 자, 나머지는 어떠냐? 한양대는요. 경영 경제 계열은 수학 시험이에요. 600자짜리 하나를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큰 변별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수리 논제가 단계식 채점을 하니까 내가 수학에 매우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양대 경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양대 인문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00자짜리 한 문제야. 1200자짜리 한 문제고 채점 방식이 이제 등급, 상중하, 다음에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양대를 내가 볼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시면 이게 항상 있잖아. 나중에 그 UA에 탑재하면서 그냥 뭐 하는 심정으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6논술을 다 채우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쭉 해놓고 하나 뭐 할까? 그래도 한양대 뭐 이런 식이야. 진짜예요. 그래서 한양대를 넣기 전에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도 되고 내가 한양대를 써도 되겠는가? 하고 문의를 반드시 하세요. 그럼 제가 답으로 거의 한 3초 만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 그동안 썼던 성적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6월 학평 끝나고 상담할 때 우리 반 학생분들 여기 계시죠? 너는 한양대를 봐도 될 것 같아 한 학생분들이 3명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넣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판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국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여러분 당국대가 날짜를 옮겼어요. 당국대가 언제 보냐면 11월 2일에 봅니다. 11월 2일에 상명대랑 같이 가요. 원래 수능 다음 날 항상 갔었거든요. 근데 날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어요. 이 뒤에 아마 시트에 있을 텐데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해요. 제가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수능 전에 논술 시험 하나 이상 볼 생각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절대 수능 전에는 보지 않을 거다 손들어 보실래요?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항상 내려보시고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은 어떤 이점이 있냐? 실질 경쟁률이 3분의 1 이상 낮아요. 제가 아까부터 자꾸 실질 경쟁률 타령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유리할 수 있는 대학이 연세대는 낮지 않아요. 성신여대하고 홍익대하고 단국대가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자, 성신여대에서는 내 성별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홍익대하고 단국대는 학교 이름을 보지 마시고 단국대 너무 먼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익대, 단국대의 학과들을 살펴보세요. 학과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여기에 붙으면 내가 등록금 내고 갈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저는 수능 전에는 하나 정도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능 전에 대학을 하나도 넣지 않고 수능 후에 6개를 집어넣겠다? 다 맞추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주 인하대를 쓰고 아니면 한양대를 쓰고 이런단 말이야. 야, 우리 말 나온 김에 나 그 말도 하자. 오늘 별별 얘기 다 하네. 아주대를 우리 잠깐 봐요. 제발 봐요. 여기냐? 바람바람 맞아서 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컨설팅 업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육문술 쓰기가 힘들어요. 요 시간 피해 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아주 인하대는 항상 떨어져서 보잖아. 맨 끝줄에. 그러니까 육문술인데 야 이거는 안전한 걸로 수능 최저가 없는 아주대 인하대를 봐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 업체에서 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하대는 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팀의 합격자가 인하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불만이 없겠죠. 야 41페이지에 아주대 봐. 몇 명 뽑아? 31명 뽑아요. 그치? 경영학 몇 명 뽑아요? 16명. 그리고 전부 다 5명 해서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대를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학과 내역을 살펴보면 이게 자유전공으로 합쳐놓은 거 요걸 빼고는 굉장히 협소한 학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적성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아주대 논제가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쓸데없으니까 넣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아주 인하대를 같이 넣어놔. 그건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돌아가죠. 육문수를 쓰는 입장에서는 수능 전에 하나 정도는 내 적성에 맞는 학과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실제적으로 근거가 있도록 유리한 경우라고 하면 준비를 해볼 만해요. 해볼 만하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이 채점 방식이 굉장히 독보적으로 특별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유리하다. 당국대 같은 경우는 1, 2, 3번 문제를 120분 동안 푸는데 1, 2, 3번의 형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형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면 유리할 수 있죠. 홍익대도 무슨 광고하러 나온 것 같아요. 보라고 막. 홍익대 같은 경우는 논제는 적용 설명 기준으로 단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채점 방식이 A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분할된 A, 1, 2, 3, 4, 5 같은 식으로 분할해서 혹은 전개해서 쓸 수 있는가를 유일하게 채점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면 이제 수능 전에 시험 보는 어떤 불리한 문제 상쇄할 수 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 전에는 하나 이상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하나 이상은 보면 안 돼요. 하나까지는 내가 3, 4일 정도 파이널에 시간이 들어가고 하루 시험 보러 가는 날로 쓸 수 있어요. 2개 이상 보잖아? 그러면은 2주가 날아가요. 연세대를 보잖아? 그렇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 내가 이하보를 채웠어요? 아니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할 건데 잘 이해해 주세요. 나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논리 유형을 짧은 시간을 들여서 그냥 숙지를 하는 거예요.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별로 쭉 써봐서 열심히 해.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수능 공부에 좀 더 편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논술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하보를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수능을 조금 더 맞춰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별도의 보충교재나 숙제나 더 해와 이런 요구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이런 걸 좀 줄여서 조절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균형 있게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균형 있게 논술학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매우 간단하게 주면 이렇게 돼요. 내가 3학력을 확보했다고 하면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대학을 미리 좀 써보는 거야. 내가 이하보를 확보했거나 혹은 확보하지 못했다.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미리 한양대, 당국대를 써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정리하면 조금 여러분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 수능 학습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자꾸 비타민을 꼭 드시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면 논술도 자꾸 머리 큰 선생님이 야 이거 써 저거 써 이거 왜 안 해왔어 하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좀 내적으로 타협 볼 수 있는 논리를 좀 갖추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리를 해보자. 자, 추가로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수리 논제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경희대, 숭실대는 이거는 경제 퀴즈예요. 여기는 쉬워요. 경희대, 숭실대는 쉬워요.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한양대 독보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다 보고 풀어요. 영어 재시문 나오는 대학 두 군데입니다. 이화여대 영어 재시문 어려워요. 한국외대 영어 재시문 영어인가? 싶어요. 자, 연세대는 수리통계 논제의 영어 재시문에 어려운 자료 분석이 출제됩니다. 자꾸 제가 연세대에 대해서 자꾸 편견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편견이 맞습니다. 다음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지원하실 때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 연세대, 한양대, 아주대가 여러분 연세대, 한양대하고 경쟁률이 거의 비슷해요. 아주대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아주대가 어마어마하게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더니 작년에는 한양대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는 경쟁률 높으니까 안 쓰고요. 다 아주대를 써요. 그래서 나중에 너 아주대를 왜 썼어? 그러면 에이 아주대는 괜찮잖아요. 뭐 이래. 기억하셔요. 아주대 기억하시고. 자, 최저 없는 대학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못 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0대 1 내외입니다. 물론 여러분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실질 경쟁률이 없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래서 형식 경쟁률이 곧 실질 경쟁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1 정도면 크게 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대학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자, 경쟁률 높은 대학의 문제 난이도를 쭉 말씀드렸는데 하나로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연대, 아주대는 좀 어려운 편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이게 합격 답안이 되는가가 다소 모호한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능 전 시험 대학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편집팀이 실수한 거예요. 몇 개야? 한 개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설명드려야 돼요. 약술형은 어떻게 공부해요? 요거를 질문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우리 학생들도 카톡으로 지금 막 보내는데 자, 쭉 보겠습니다. 올해 새로 개설한 대학들도 많이 있죠. 고대, 세종, 한기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수원대, 가천대가 제일 크죠. 인원도 많고 학과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간단히 정리하면 약술형 논술은 논술이 아니에요. 국어 수학 시험이에요.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 적성 시험을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논술학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논술 강사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약술형이에요. 그래서 국어 수업은 뭐 제가 하고 뭐 수학 수업은 우리 수학 선생님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재종반에서는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약술형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하지 마시고 지금 국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수능 국어를 아주 간단한 단문 서술형으로 바꾸면 약술형 국어가 됩니다. 수학은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약술형 준비 따로 하고 뭐 C 땡땡땡 같은 데에선 약술형 지금 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하는 광고가 막 인터넷만 들어가면 떠. 근데 전부 다 드세요. 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은 어떤가? 이전 시험은 볼까 말까? 여기 수리 논제가 나오는구나. 인데,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제 7월부터 공부를 쭉 해 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본적인 서술 능력, 독해 능력을 갖추거나 하면 대학별로 이제 어떻게 채점하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3학년이건 2학번 수능 최저를 고려하지 않건 간에 논술을 봐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한다. 근데 앞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수업 진행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잠깐 과거를 톱파보세요. 3월부터 우리가 수업 진행하면서 4개월 동안은 뭐 했냐면 특정한 논제에 따라서 내가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서 답낼 것인가 사실은 기본기를 지금까지 익힌 거예요. 아예 논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본기부터 시작하나?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기 연습은 기본기 연습대로 따로 하시고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9월 학평 전까지 8주 정도가 남았어요. 8주 동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월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의 올해 모의 있죠. 올해 모의나 작년 기출, 최근 논제를 수업을 듣고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요, 내가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데 일단 안장에 태워놓고 자 한번 가보시죠 같은 거랑 좀 비슷해요. 인데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기는 기본 교재를 통해서 따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별로 쭉 한 번씩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이제 유형이 공유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8주 안에 여러분들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유형별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유형은 너무너무 못할 거야. 그 데이터를 다 집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9월 학평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본 유형별 대학별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논술은요, 여러분 컨설팅 업체를 가시면 안 돼요. 뭘 알겠어요, 컨설턴트가. 이마가 넓으시니까 단국대가 좋겠어요. 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 날개가 있으니까 연세대로 가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호랑이처럼 생겼네.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8주 동안 대학별 채점 방식에 따라서 글을 써보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을 좀 증가시키는 걸 우리가 꽤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집산해서 9월 학평 이후에 지원을 좀 과학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논술 학습 방법을 택하든 요즘은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뭐 과외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다음에 뭐 인강으로 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저희 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가 6월 학평 결과에 따라서 논술을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당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특정 대학을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자, 쭉 내가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9월 학평이 나오고 나면 수시원서를 접수를 하겠죠?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데에는, 자, 우리 학원에는 너무너무 뛰어나신 이제 담임선생님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을 다 집산해서 아마 원서를 써주실 거고, 저희 팀도 이제 조응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을 썼을 때 가장 유리하다, 이걸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시원서를 접수하죠. 접수하고 나면 이제 그 대학만 준비해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재종반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물론 다른 동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원이 80명, 100명인데 그렇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종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첨삭 선생님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여러분들 개인별로 커리가 나가요. 예를 들어 이 학생은 ABC를 지원했어요. 이 학생은 DEF를 지원했습니다. 근데 같이 수업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곤란하잖아. 시간 낭비잖아. 그러면 집체 강의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아예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자, 너는 오늘 A 대학 준비하고 너는 D 대학을 준비해. 그래서 강의는 제가 옆에서 대학별로 계속 돌아가고, 여러분들은 와서 개요를 쓰고 문제를 이제 풀어가면서 계속 손을 들어서 첨삭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아요. 그렇게 한 4주에서 6주 정도를 진행해서 우리 목표는 뭐냐면, 자, 원서 접수를 했으면은 내가 그 대학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 내가 보지도 않는 대학 수업을 쭉 듣든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준비를 한 상태에서 수능을 봐요. 수능 보고 나서 시험 성적 확인하고 맥주 한잔하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치동에서 만나는 거죠. 구름대 같이. 근데 한두 번 써본다고 하루 안에 되나요? 그래서 제가 재종반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9월 수시원서를 접수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별로 스케줄을 가지고 진행하면서 내가 수능 주에 보는 대학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확인했던 성대, 건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적어도 수능 주에 보는 대학은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어서 수능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아, 그동안에 했던 걸 모아서 다시 읽어보고 내일 시험 보러 가겠다. 이게 돼야 돼. 그럼 그 다음 주에 보는 한국외대나 중앙대는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잖아. 그럼 그때 준비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8주간 연습해서 수시원서 접수하고, 수시원서 접수한 다음에 한 달 정도, 4주 정도는 내가 수능 주에 보려고 하는 대학들을 미리 연습을 마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별로 걱정이 없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설명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저희 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개강해요. 7월 12일 날 금요일이죠. 이 시간에 개강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자, 저희 팀 소개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그 연구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전에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이 진행하면서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오래 진행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인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균일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지나치게 친절했을 거고 어떤 분께는 이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받고 그럼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이제 저희 팀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술 전형에 대한 질문이 지금 있으셔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잘했나요? 자, 그러면 아마 저기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회 끝나고 구체적인 사안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거나 특정 대학, 특정 과에 대해서 좀 네가 얘기를 해봐라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팀 소개 잠깐 해주실까요? 선생님 마이크 쓰세요. 한 2분 정도만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개강하는 반은 이제 대학별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학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 학습은 따로 교재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학습을 하고 추후에 나중에 점검을 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대학별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그 대학별로 평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그 내려진 평가를 가지고 9월 달에 지원 대학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드릴 거예요. 6개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매주 그 대학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그 다음 주에 첨삭 선생님들에게 첨삭받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원래 선생님 성격이 좀 샤프하시 이렇게 해서 저희 팀 소개가 됐나봐요. 됐는데 자 이제 설명회를 마칠 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 내로 탈진이 와요. 예외 없이 힘들어요 마음이. 그때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비타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꾸 얘기하니까 저 인간은 무슨 비타민 장사하나 뭐 이러는데 제가 재중반에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학원 바꿔가면서. 그래서 제 결론은 뭐 따뜻한 위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러면 내가 더 안 좋아 뭐 이럴 거 아니야. 사람이 아니고 비타민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래서 꼭 철분 들어간 거. 가끔 변비가 오긴 해요. 철분 들어간 거를 꼭 드시기 바라고. 자, 오늘 처음 뵙는 분들 계셔요. 올해 입시가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